우선 이제 그 논문의 제목을 원래 이제 김수영 씨의 비극성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앞에 그 불온성 시위 이것을 이제 일부러 전반부는 여기 논문이 없는 부분을 내가 지난번 특강에서 이제 김일성 만세라는 그 예로서 제가 들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또 잘 이해를 못하시고 소위 이제 김수영 선생을 좌빨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에 김수영 선생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뭐 자꾸 편견이나 이런 그 잘못된 평가 또는 분류를 하는 부분을 확실히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비극성 제가 또 연극을 이건 연구하는 사람이고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로 비극성을 하나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론은 김수영 씨의 비극성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전투적인 분한테 무슨 비극성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주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선생은 이제 절대로 소위 막시스트나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전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얘기한다면 김수영 선생은 그냥 자유주의자. 이 시창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자유 이것이 뭐 모든 겁니다. 여기다가 무슨 뭐 이즘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양반. 왜냐, 항상 좋은 시, 새로운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꽉 경직되어 있는 뭐 이즘이나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진저를 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 선생이 이제 6.25환기 때문에 이제 끌려갔다가 거제도 수용소에 수용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혹시 막시스트 아니냐 이렇게 커뮤니스트 아니냐라고 오해들이 많이 생겼고 또 이제 소위 이제 서정주 선생이나 청록파 박목을 조지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약간 그 순수 문학을 하시는 분들 거기에 너무 이제 문학인 이렇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김수영 선생에 대해서 오해 또는 편견 또는 몰이해 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수영 선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유, 프리덤. 이 자유라는 건 뭐냐? 스스로 자자, 자기로부터 유리한다. 남의 어떤 억압이나 남의 영향이나 남의 걸 모방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이게 문학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우리들은 대부분이 우리 뭐 문학 지망생 또는 문인들이 우리 대가들 서정주 선생, 박목을 선생 이런 스타일을 자꾸 모방함으로 인해서 내 시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수영 선생 같은 분들은 그래서 문체 스타일, 문체나 뭐 세련된 언어, 랭귀지 정도 이렇게 그걸 배워서 자기화하지 않고 쓰는 거 그건 아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교 뭐 저도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우리가 뭐 종교 그러면 믿으라 그러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맹신하는 게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기는 안 맞는다. 자본, 권력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한 독립적인 자아로서 우리들에게 종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베타라는 글에서 이분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졌는가 나옵니다. 시인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도 여러분도 시작하는 것이다. 자유의 과잉을 혼돈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자유라는 것은 과잉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의 과잉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모기보다 더 작은, 이게 잘못 나와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번에 우리 세월호 문제도 있지만서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직한 뭔가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어도 혹시 내가 이 말을 써가지고 혹시 나에게 어떤 손해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시죠? 뭔가 정권 권력에 대해서 뭔가 그 정직하게 정론을 얘기하고 싶은데도 우리는 어쩐지 쩔려가지고 이 전화도 보면 쩔려나는데 왜 스스로 뭔가 무의식적인 어떤 힘 우리 뒤에 behind our back 우리 뒤에 뭔가 우리의 목을 쫙 잡는 힘이 있는 거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특히 우리나라는 6.25 또는 분단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그 메소키즘이 있죠. 그런 이 레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레드 컴플렉스.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많은 학생들이나 이런 괜히 조금 연루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한참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는 가서 학교 다니다가 지나가면 찌라시 주잖아요. 그 찌라시를 받은 거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말이야 너 운동권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해야 돼요. 작은 목소리 모이면 그것이 큰 목소리가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수영이 살았던 그 시대 굉장히 정말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권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뭔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그 시대 그에 대해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념적인 어떤 연루가 돼서 의심을 받을까봐 조바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자. 모기보다도 더 작은 목소리로 아무도 하지 못할 말을 시작한 것이다. 아무도 하지 못할 말을 그것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김수영 시인이 자기가 뭔가 이 시인으로서 정말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싶은데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이 괴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괴물이. 그거 싫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창작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걸 억압하는 뭔가 존재가 분명히 그 당시 많은 이 분단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의식하게 됐다. 그래서 김일성 만세 그 시 전번 특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말 하기 놔둬라 이게야.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걸 막으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인들이나 모든 철학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상가들의 생각을 딱 좁혀주냐, 억압하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이분이 김성수 절대로 좌익 아니다. 자율.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이 작품 속에 팽이는 물론 뭐 팽이 채로 쳐서 돌아가는 거지만은 팽이는 사실 팽이가 스스로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쓰러지죠.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 수 있는 그 힘, 정신력,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해서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 자,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이 공통된 무엇 이게 바로 이제 이즘이에요. 이즘. 그것이 이제 소셜리즘 또는 뭐 하여튼 뭐 우리 지연, 타견 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모두 어때요? 그 공통된 무엇 하나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하잖아요. 예? 그게 안 된다 이제. 되게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에게 오히려 김성수 선생이 제일 어쩌면 욕을 이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민족, 국가, 국민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를 싫어서가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내셔널리즘이거든요 이게. 내셔널리즘인데 우리가 하나 지구촌, 하나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전 지구적인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황인종이고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뭔가 소리치고 괜히 뭉치고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오히려 더 시인의 눈을 더 크게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 보편적인 마음을 갖자. 그게 이제 김성수 선생이 가지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아마 그런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가 있겠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시작의 자유.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 시를 쓰는 자유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모방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걸 좀 알아주시고요. 매일 방 청소하다 보니까 그 와이프 장학금으로 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환멸 그것이 괴롭혔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많은 생각들,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 또는 많은 편견, 자기가 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던 양반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마더니즘적인 생각이죠. 어떤 멜로드라마적인 이분법에 의한 너는 적, 나는 아군, 너는 악, 나는 선 이게 아니고 자기 안에 많은 모순들 어차피 살아가면서 더 큰 힘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더 정론을 그 당시 사회에서 김성수 선생만큼 정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작아지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목소리로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성수 선생은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억압의 관계,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외부의 권력이나 자본의 또는 아까 이즘의 억압에 대해서 항상 반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큰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김성수 선생을 요즘에 얘기한 대로 권력에 대한 권력론 철학가가
푸코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철학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푸코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즉 그 이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전에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너 지금 뭐 대통령, 권력, 청와대, 그 다음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저항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래서 소위 지금의 어떤 매우 닫혀있는 이분법적인 그런 그 운동권적인 사고가 전혀 아니다. 또는 어떤 뭐 막시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내면 속에 이런 자유에 대한 억압의 영향이 잠복되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많은 촛불 시위도 데모하잖아요. 데모해. 저도 이제 제 동생이 운동권이었는데, 가끔 이제 문제점, 토론하다가 문제점 나하고 뭐 하는 디베이트를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 미스테이크,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억압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 억압을 풀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억압의 자리에서 피지배의 위치에서 지배의 위치에 섰을 때 또 다른 억압자가 되더라 이게. 네?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분법적인 이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동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들, 학교, 군대, 매스컴, 감옥, 병원, 이게 푸코 이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규제를 통해서 시민들을 훈육하려고 하는, 뭐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되죠? 억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인들이, 문학도인들이 그런 억압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의식을 안 하고 그냥 가서 무감각하게 뭐 가서 아름다움을 논하고 시를 쓰면 그게 다 되는 줄 아는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그 억압의 장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있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이 내가 시로 표현할 때 뭔가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내 펜이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걸 문제시 안 하면 뭐예요? 그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이 억압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억압이 우리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의 장치예요. 걸림돌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치명적인 병균이 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창작을 하는데, 시를 쓰는데 그것이 결국은 다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것이다. 이 참여와 순수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문단을 나눠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어느 쪽에 선택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됐죠.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은. 불행한 일. 그래서 순수문학, 우리가 이제 서정주 선생이 항상 이렇게 또는 이끌어갔던 그런 식의 순수문학, 또 뭐 박모구리 선생이 이끌었던 순수문학, 이것이 결국은 자기 이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런 자유보다 실질적으로 언어의 조탁, 내용보다 스타일, 그 얘기입니다. 예?
적절하게 언어만 잘 구사하고 그걸 멋있게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이게 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 서정수 선생과 약간 이거 벌렸던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 김성수 선생님이 계속 던졌고, 근데 그때 이런 친일 문제가 항상 서정수 선생님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걸 또 집요하게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서정수 선생은 어떤 식으로 반박했냐면, 문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런 문제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 그리고 황새걸음으로, 이게 큰 걸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서정수 선생님. 그 부분은 결국 본인의 친일 문제를 그냥 넘어가자. 그때는 시대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창작의 이 공간을 찾기 위해서 문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의 변명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굉장히 공격을 했죠. 근데 그런 거, 이미지 나열, 구성, 이것이 현대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항상 생각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 이거 반문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냐 아니냐. 우리가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있고 이거 여러 가지 형식들이 민주주의니까 민주주의다. 그게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민주주의의 필요충분 조건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또 창작하면서 완벽한 자유정신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이냐 아니냐. 이 크라이테리아, 기준이다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김성수 선생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온성의 시비에 말려든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문인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자기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어야 민주주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해방 이후에 너무나 못 살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친일 친미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물 건너온 것은 다 좋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행 가면 무슨 브랜드라고 해서 그거 다 되고, 학생들 하면 가다가 줄줄이 그냥 다 마치 붕어빵처럼 가서 그 잠바 입어야 되고 신발 신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서 창작의 이것은 상상적인 자기의 어떤 관점을 전혀 못 가지고 남의 좋다고 생각하는 이 기득권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따르고 모방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왕따 당할까 봐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절대 우리가 이미 우리 삼성이 아무리 훌륭하고 현대가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 받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안에 매몰되어 있어는 안 된다. 그런. 그래서 이 전반부 제가 이건 김정은 선생은 사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다 이게. 시로도 나와 있습니다. 시로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 특히 사회주의가 싫었던 것은 뭐냐면 아까 이분법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민중이면 민중 그 안에서 이제 인간이 부족하다 이거지.
사회주의는 개체적인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단 농장, 그 안에서 같이 하죠. 그래서 인간을 집단화하고 거기에 어떤 이즘으로 딱 감싸서 하나의 분자로 만들어버리는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라고를 계속 사회주의가 사실 정치도 그렇게 하고 그 민중을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인간이 아까 얘기했던 팽이, 우리 작품을 쓰려면은 항상 팽이가 되어야 된다. 스스로 돌아야 된다. 예? 근데 이 사회주의는 스스로 도는 힘을 포기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즘, 도그마, 이데올로기, 이걸 외우게 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그 시는 끝난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C번이요. 사회주의 평등이 뛰어난 이론이지만은 각자의 자유를 긍정하는 것보다 평등을 더 주장을. 평등이 먼저예요. 자유보다. 아니다 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어떤 이념 가지고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국민 전체를, 시민 전체를 획일화하려고 하는, 빨갛게 물들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점이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연꽃이라는 시예요. 연꽃이라는 시인데, 종이를 잘라내듯 긴장하지 말아요. 긴장하지 말라고요. 사회주의 동지들. 이런 어떤 그 이즘 가지고, 이념 가지고 항상 긴장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연꽃이 있지 않아요? 연꽃. 우리 생활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삶의 어떤 이 요소들, 두통이 있지 않아? 두통. 흙이 있지 않아? 사랑이 있지 않아? 뚜껑을 열어 제치듯 긴장하지 말라고요. 긴장하지 말라고요. 형제가 있지 않아? 또 아주머니가 있지 않아? 아들이 있지 않아? 버레와 같이 눈을 뜨고 보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가 겨우 보이는. 거기에 지금 그들이 이제 사회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안 보인다는 지, 내가 겨우 벌떡말떡하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라고 사회주의 동지들. 사랑이 있지 않아? 장난이 있지 않아? 냄새가 있지 않아? 해골이 있지 않아?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시죠. 이지만은 이런 시를 쓴 김수용 시인이에요. 김수용 사상, 김수용의 어떤 시론을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좀 이게 비유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염세적인 그런 측면에서 패배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사즉생에,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자기 제한된 어떤 그 삶, 생물학적인 그 생명,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극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혼성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비극의 이론인데, 이런 그 재생을 위해서 새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현재 내가 썼던 시, 내가 읽은 책, 내가 살고 있었던 어떤 정체적인 삶,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삶들 있잖아요. 이것을 멈춰야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것을 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죠? 비극론 할 때, 되게 비극의 주인공이 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정체적인 삶, 또 어떤 그 자기와 가치관이 맞지 않는, 성격이 맞지 않는 인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적대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그 큰 힘에 의해서 되게 비극의 주인공은 죽게 됩니다. 또는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극의 주인공은 되게 그 자기가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정신적인 영적인 승화가 돼요. 그걸 극복하고 해요. 되게 지금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김수영의 많은 시 중에서 되게 싸움을 거는 부분이 많아요. 싸우려고 해요. 얘기인 대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된다. 싸워서 되게,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떤 자질구레한 소시민도 있지만은 되게 김수영보다는 훨씬 정치적인 또는 자본의 힘이 큰, 덩치가 큰 그와 싸움. 그럼 누가 이겨요? 김수영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그 싸움에 대해서 졸렬하게 도망간다든지 등을 보이는 게 아니고 바짝 떠가지고 패배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어떤 정신적인 승화가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C번이요. 고통의 항존성 이 부분을 우리에게는 어때요? 우리 뭐 이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 목표가 뭡니까? 대기 시민들이 소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아파트 좀 넓은데 가서 그 다음에 승용차 좀 좋은 거 타고 그리고 가서 좋은데 어디 뭡니까 한우 좀 먹고 브랜드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사실은 뭐라고 저를 포함해서 속물성.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버리고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존재라고 본다면, 그러나 김수영은 항상 자기를 고통의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영합한다든지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머리를 숙인다든지 그걸 견디지 못하죠. 내가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느 깽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문단에 누구 휘하에 들어간다든지 절대 그러나 우리가 글을 쓰면서도 좀 배워야 돼요. 사실 정말 이런 고고한 독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시. 그래서 이게 몸의 통증은 태고적 원시부터 인간에 부여된 삶의 조건이다. 어차피 진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의 그 원인과 여러 가지 이유와 유래를 말이죠. 분석하고 그것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과 싸워야 되고 우리 대인 체크들 좀 편하고 싶어. 되게 나 몰라. 그런 부분들이 우리 문다 몇 년마다 이제 뭐죠? 문인협회 이사장 선거할 때마다 참 우리 문인들이 이래야 되나 많이 참 그렇죠. 근데 우리는 되게 그것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되게 치부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죠 이제.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실제의 고통은 현재 실체일 뿐 아니라 고통은 항상 나의 실체예요. 나의 삶의 실체.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고통을 없는 것으로 치유하고 자기 기반해도 안 되고 고통과 맞서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과거의 먼 시간으로부터 예측하는 미래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는 고통은 항상 우리의 실체로서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반복되는 운명적인 존재이다. 그 당시에 이 서정주 선생이나 박목을 청파들이 썼던 시와는 정말 천양지차 다른, 너무나 다른 새로운 시를 써내놨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이요. 근데 그 싸움은 비극적인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시인의 창작 정신은 자유, 전위는 아방가르드예요. 여러분들 그 김ሾ수 선생의 시가 굉장히 새로운 실험적인 게 많잖아요. 이게 전위예요. 그 경향을 두 개로 딱 분류하라면 자유, 하나는 전위, 아방가르드. 그래서 이 전위, 그 자유와 전위의 투사가 되어가지고 영웅이 되어서 싸우지만은 자유정신의 왜소함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인은 그런 것 때문에 거대 세력에 대해서 모기처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게 왜소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의 그 부패 정권, 독재 정권에서는 거기에 큰 무기가 뭐냐? 레드 컴플렉스. 조금 불만 있는 놈, 마음에 안 드는 놈, 저거 빨갱이야. 그러고 끝나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필패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비극의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시인과 김수영과 그런 거대 세력, 권력의 그 레드 컴플렉스 같은, 거기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왜소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거대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것은 너무나 언밸런스, 불균형적인 전투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론을 얘기하고 더 확실하게 얘기를 시 속에 쓰고 싶은데 그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날 전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린 김일성 만세라는 시도 다 써놨다가 발표를 못한 거예요. 발표를 못해. 그 당시 그걸 발표했잖아요. 바로 90분. 그런 부분이 내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를 못한 거예요. 왜? 레드 컴플렉스. 그래서 그것들이 심리적인 설사의 상태에 이른다. 이게 뭔가 좌불안석이고 왜소해지고 뉴라틱한 그런 신경증적인 쇠약에 이 문인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설사의 알리바이라는 시인데요. 문명의 하늘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규제로 시를 쓰고 있다. 타의 규제. 예? 내가 시 쓰고 있는데 타의 규제가 자기 글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설사이다. 언어가 죽음의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한 숙제는 오래된다. 이 숙제를 노상 방해하는 것이 성의 윤리와 윤리의 윤리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이행이다.
우리의 행동, 이것을 우리의 시로 옮겨 놓으려는 생각은 단념하라. 괴로운 설사. 우리 행동을 시로 옮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고통이 오는 겁니다. 권력으로부터 뭔가 어떤 갱으로부터 당장 와요. 괴로운 설사가 끝나고는 입을 다물어라. 누가 보았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일절 말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의 증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가 무서워가지고 정말 쫄아가지고 그 작품 썼으면 그 다음에 입 다물고 딱 있어라. 이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아픈 몸이 고통에 이제 항상 항존하고 자기 내면 속에 들어있는데 이 적들을 적으로만 이루어져 본 게 아니고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그러니까 싸우자 그런 얘기죠. 온갖 식구와 온갖 친구와 가족에게도 거기 적이 있고요. 친구에게도 적이 있고 온갖 적들과 함께 적들의 적들과 함께 무한한 연습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의 시인의 창작 정신 어떤 그 무한한 상상력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 싸움을 하고 자기 특히 내면과 싸움 이것이 결국은 김수홍 씨의 현대성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요 그 적의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우리 시인들과 시인의 적이 되어야 될 것 말이죠. 가시적인 거, 불가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추상적인 거, 과거, 현재, 모든 외부, 내면 다 모든 걸 포함해서 이것들이 결국 전방위적인 자학적인 싸움.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적과의 전투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고 타협적인 시인들의 오늘의 적이 되는 옹호와 내일의 적피치의 열성이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문인으로서 우리를 정말 반성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의 적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의 우리가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인, 우리가 쓰는 이 창작의 여러 가지 정신, 자유정신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이 적이 되어야 돼요. 아시나요? 지금, now, present, enemy. 예? 지금의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싸우려고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시인들이 미래의 적,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추상적인 것. 내가 이 시를 써도 별로 공격받을 게 없는 거예요. 싸움을 안 거는 거예요. 싸움 안 걸고 저 멀리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내가 매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하여튼 간에 싸움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분명히 불편한 우리 민족 전체를 불편하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 위안부 문제 이지사 위안부 이게 그것이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고 모든 사람이 언제 누가 당할지 모르는 그 군대로 끌려가든 뭐 어떤 우리 징용으로 끌려가든 뭐 위안부로 끌려가든 모든 사람이 그 개연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서 시 쓴다면서 좀 나그네 해나 읊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합니다. 그 시가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그 시가 과연 지금 이런 김수영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냐 이게 그분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드리머 몽상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인을 둘러싼 환경과 계절 습관의 변화의 거부 근데 불행히도 여러분들이나 많은 시인들 많은 문인들이 지금 현재 둘러싸여 있는 것은 절대로 창작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걸 막으려고 그래. 인간의 개체적인 자유를 막으려고 그래. 옹고집이라고 그래. 옹고집. 그게 바로 스테이터스 코어예요. 정체성인데 한번 시를 보죠. 이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극의 주인공의 등극은 그에게 밀려드는 현실의 파도에 대한 익사 가능성에도 환상적 마야의 베일을 찢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이제 니체, 쇼펜하우와 니체 얘기입니다. 대개 인간은 우리 둘레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참 견디기 어려워요. 마치 여름에 정말 자결하는 햇볕 같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의 어둠에 우리는 되게 야행성이에요. 인간은 원래 야행성입니다. 이 빛나는 정말로 자결하는 태양을 별로 좋아하지도 못하지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환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안락하고 좋다고 생각 스스로 됐다. 그래서 마치 우리 주위에다가 쇼펜하우나 니체의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에다가 이 조그만 엄청난 좀 파도가 일었어요. 파도가. 근데 여기 조그만 고도에 거예요. 고도에. 이 파도가 언제 우리 개체적인 우리를 파도가 휩쓸어서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막을 씌운다는 거예요. 막. 이게 환상의 막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폴로적인 막이다. 아폴로적인 환상이다 그래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 현실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정체성이랑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전체 속에서 이 지구, 우주 전체 속에서 우리는 굳이 나 박정근이야 라고 애써 내 정체성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나는 언제 내가 죽는 순간 나는 스스로 녹아져서 이 속으로 빠져들고 갑니다. 항상 이렇게 되게 비극의 주인공은 이 파도의 리얼리티, 현실 이것들이 아무리 위험해도 자기 이 막을 찢어버려가지고 이제 베일 오브 마야예요. 마야의 베일이에요. 이 밖에 이 리얼리티와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기만적인 환상을 찢어버리는 인해 가지고 이 현실과 맞닥뜨려서 교류하고 싸우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찢어서 개체적인 거, 인디비주얼리티, 개체성인데요. 개체성을 찢어버리고 이 보편성과 결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 뭐예요? 디오니소스적인 리얼리티라고 해요. 디오니소스. 예? 여러분 아시죠? 디오니소스 짝짝 찢잖아요. 사람 몸을.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큰 파도와 또는 유형과 싸우다가 파도 위에서 익사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을 찢어버리는 그 싸움을 거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삶의 정체성에 대한 절망과 좌절의 외침의 시를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김수용 선생이 이 정체성, 옹고집,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시인의 창작정신, 창작의 자유를 막고 그걸 회방하는 우리 주위에, 우리 삶의 그 옹고집들,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게 절망인데 왜 김수용이 절망을 했느냐? 밖에 어떤 이분법적인 적이 아니고요. 풍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곰팡이 곰팡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딴 데서 오고 구원은 애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시인을 포함한 모든 우리 인간의 그 둘러싼 환경을 얘기하는. 그래서 정리하면 자기 스스로의, 우리는 되게 자기의 부끄러운 점, 자기의 남루한 것들, 이것을 아니다라고 메이크업하죠. 마스크를 써요. 그럼에도 그게 아니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까지 다 내보이면서 자기를 찢어버려서 그걸 결국은 리얼리티를, 현실을 보고 싸움을 걸어서 결국 변화시키려고 하는, 정말 그 용기 있는 김수용 선생의 투쟁,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김수용 시의 비극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조그만 이런 문해재 발표를 하는 거지만 더 논문으로 더 크게 좀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우선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 토론 괜찮습니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 말씀 중에서는요. 네. 이게 아름다움 추구하는 신의 시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시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아름다움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제 말씀은요, 아름다운 게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게 왜 시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면하게 나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 나의 자유정신이 손상되고 방해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걸 메이크업하는 좀 안전한, 마음이 편한 주제로 우리가 도망을 간다는,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 또는 진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그 생활 속에서 정치적인 게든 가족과의 문제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시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걸고 아름다움까지도, 아름다움을 얘기해줘요. 그러나 아름다움 뒤에 뭐가 기만적으로 숨어 있는가, 오히려 아름다움 속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나그네가 좋은데요. 우리가 일제 때
멀리 그 안에 말이죠 타는 그 황토 속으로 슬슬 그 막걸리 취해서 하는 나그네 가 우리 민족의 그다음 진정성 있는 상징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또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억압을 당하고 있었고 인간의 그 리스펙트 자존심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서 고통 속에 있었는데 혹시 시인이 그건 박목걸이 시에서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저도 박목걸이 시 좋아합니다. 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의 더 당면한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박목걸이 씨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난하고 내가 박목걸이 선생님 아들도 잘합니다. 그 아들도 되게 싫었대요. 아버지가. 왜? 무능하고 매일 밤새도록 그 펜트 여기에 그냥 빨갛게 멍이 들 때까지 글을 쓰고 잡문 쓰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때 그렇게 아름답기만 했을까?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신의 삶이든 민족의 삶이든 간에 또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든 간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시인이 지적했어야 돼요. 거기서 싸움을 걸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야의 베일을 안 찢었다 그러지. 찢지 않나요? 또 다른 예. 말씀 중에 그 디오니소스적 리얼리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수영 씨의 작품을 보면 눈이나 풀 같은 것은 사실 굉장히 그 현실에 뛰어드는 의식이 강하다고 제가 느꼈었는데 네네.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가장으로서 집에서 뭐 아까 비닐장판에 머리카락 떼어내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그 어떤 사회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과연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현실에 뛰어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문학적 장치 속에서만 문학을 통해서만 그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찢고 깨부수는 이런 쪽만 추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정성의 어떤 리얼리티의 진정성인데 나에게 다가온 현실을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박목월 시인이나 뭐 청록파 이쪽 서정주 시인 그분들이 그 어떤 현실을 외면하고 그쪽으로 어떤 자연으로 눈을 돌려서 어떤 생명의 원초적인 측면으로 눈을 돌려서 그 작품을 썼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 피해가고자 했던 그런 접근 방식과 생활 속에서 그 어떤 사실적인 걸 어떻게 보면 도외시하고 이렇게 시로만 이렇게 또 어떤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고 자기를 협파하려고 한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한 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김수영 시인이 뭐 현실 일을 안 하고 그냥 가서 와이프한테 기대가지고 산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일이 뭐 그 닭을 치는 일이든 뭐 하는 일이든 다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양반이 김수영 선생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과연 경제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작은 것 같고 일단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것이 너무 사실 없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뭐 자기 사슴 나름대로는 그 정직한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다 패배하고 결국 집에서 이제 무능한 가장으로서 전락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그 부분을 일부러 현실을 피하고 거기서 그냥 문학 속에서 숨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경제 활동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무능한 존재였다. 그걸 깨닫고 있었고 그것에 굉장히 괴로워했고 또 와이프한테 모든 걸 의존해서 사는 그 삶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가졌던 건 사실. 네, 그 뭐 다른 네. 김수영 시인은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떤 품으로 시를 쓰실까요? 저희들 형식이나 문체 지금 김수영 시인의 이게 산문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되게 포멀리즘의 형식주의자 또는 순수시 지향하는 사람들이 예술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 별로 의식이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 자유정신을 꾸준히 정말 지향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데 그기 때문에 지금 와도 아마 똑같은 방식의 시를 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이슈에 대해서는 무수히 계속 의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하려고 한 재미있는 문학 강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함께 신앙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조금 곁들여서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하고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